이렇게 저희 상해 한국상에 한국인회를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는 저희 지금 이제 한국상의 사무국이고요. 옆에 방 열린 공간에서 이제 이사장님을 모시고 교민들과 함께 좋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만 명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더더욱 반갑습니다. 문학이 참 좋은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지금 오신 분들은 문학에 관심이 있고,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안 오셨겠죠? 정신적으로 근심 걱정 없는 가운데 만족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돼요. 저는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살으니까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동기간의 우애가 좋습니다. 사돈의 판결까지도 친하게 됩니다. 서로 존경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문학은 제 삶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문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인 작품을 쓰고, 그 다음에 20 간 넘자마자 문단에 나와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한 4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소설집, 장편소설, 시나리오, 교양사전, 동화, 가릴 것 없이 여러 분야의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는 무기명으로 쓴 책도 참 많습니다. 어제 상해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하는데 지문이 안 나와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지문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인식을 못합니다. 컴퓨터 자판을 하도 두들겨서 그렇습니다. 목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얼마나 그 노력을 많이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한번 뭔가를 찾으셨다 그러면 끝장을 볼 때까지 노력을 합니다. 제 자신과 승부를 겨룹니다. 다른 사람과는 승부를 겨루지 않습니다만 제가 결심한 일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글이 잘 안 풀리는데 그러면은 풀리는 데까지 해놓고 잠을 잡니다.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습니다. 풀리는 데까지 해놓고 자야 그 다음에 이어서 쓰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은 관역을 만들고 화살을 쏘고 총을 쏴서 관역의 한복판을 정확하게 맞춰서 성공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지치게 마련입니다. 김홍식 씨의 주장은 내가 아무데나 쏴놓고 화살 맞은 지점에 관역을 그려버리면 될 거 아니냐. 발상의 전환이죠. 그죠? 그러면 편하다 이거죠. 설득력이 있는 얘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피를 말리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누구를 짓밟고 그러려고 하니까 인간 사회가 핍진해지는 겁니다. 고단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가 어디입니까? 상해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한중수교차에 상해에 왔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연변 조선 쪽 자치주 그쪽을 갔다가 상해에서 김포 가는 직항이 한 번에서 수요일에 한 번 딱 한 편 대한항공 그걸 타기 위해서 상해 왔다가 상해에서 1박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꼭 가봐야 하고 들렸던 데가 홍고공원입니다. 그때 이미 노신공원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윤봉길 이사 거사한 데 아닙니까? 윤봉길 이사 거사 돌아가신 게 25살 때예요. 그분이 권력이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까 사무실에 들어서니까 박범 선생 사진이 있어서 제가 예의를 갖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범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 있을 때
윤봉길 이사가 뭘 했어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서 오셔서 세탁소 종 일하다가 임정을 찾아가셨잖아. 왜 백범 선생한테 뭐라고 했어요? 임정 청사에 파수라도 시켜달라고 해서 파수. 파수가 뭐예요? 파수꾼. 요즘 말로 하면 경비 내지는 수위가 되겠죠. 그 당시용으로 파수 시켜달라고. 조선의 청년이만.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이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거사 당일날 백범 일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대목에서 백범 선생이 고깃국을 끓여줬잖아. 쌀밥에. 왜? 한인애국단 이 동지가 죽으러 가는 거야. 쌀밥에 고깃국을 끓여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마지막 먹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대목에서 윤봉길 이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시계를 바꿔 차시죠. 선생님 시계는 1원짜리 시계, 저는 6원짜리 시계. 선생님 시계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거사 현장에 가기만 하면 없어질 뭐 좋은 시계 필요 없습니다. 아, 그 대목에서 눈물이 확 나네. 얼마나 윤봉길 이사는 일본에 가서 총사령 당하셨어요. 일본인들이 얼마나 윤봉길 이사의 의지를 굴복시키려고 했는지 윤봉길 이사 최후의 장면 사진 남아있잖아요. 눈 가리고 십자가 만들어 놓고 팔 붙들어 매고 무릎을 꿇게 하려고. 윤봉길 이사는 끝내 일본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 이제 총사령을 가지고 사형 집행을 할 때 총 쏘는 사람들 있잖아. 사수를 눈하고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는 거야. 그리고 수긍을 하셨죠. 그리고 일본 땅에 부딪혔어요. 그것을 대한광복회 이강훈 회장이 중심이 돼서 유해를 발굴하다가 효창공원에 모셨어요. 금년 6월 29일에 백범 기념관 효창공원에 있잖아요. 거기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제가 백정기 이사, 윤봉길 이사 묘소에 참배를 했어요. 그러니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사를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거사했겠어요? 아닙니다. 그 시점에 윤봉길 이사는 이미 결혼해서 자녀까지 썼어요. 부인이 배용순 여사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던진 거예요. 기록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구전되어 오르냐면은 국민당의 장제스 총통이 중국의 100만 대군이 못할지를 조선에 한청년이 했다. 그때부터 중국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한테 현상금을 붙이잖아요. 300원.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은 임정을 이끌고 피난을 다니잖아. 강으로 기강으로 계속 끝내 중경에서 해방을 맞이했어. 근데 김구 선생은 또 뭐라고 해요? 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을 하자 김구 선생이 갑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 통곡을 했어. 철전기원수 일본이 망해서는 만세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부르면서 환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구 선생이 눈물을 흘려서 큰일 나구나. 우리는 일본을 패망시키는데 연합국하고 손잡고 한 일이 없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내 목소리를 내주었구나. 일본 놈들이 조금 더 버티다가 망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대한광복군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름이 이광복이에요. 광복군 있었잖아요. 근데 백범선의 광복군을 하여금 국내 진공장작을 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동참하려고 했잖아요. 차라시는 것처럼 소련은 연합군이 이길 것 같으니까 지금 뒤에 붙어와가지고 북한 땅을 차지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지 지분을 가지고 댕긴 거고 우리는 한 일이 없다. 그 백범 일지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리고 금년이 어느 해 3.6 100주년. 더 100
백천만급 난교고 백천만급에도 조합이 어렵네. 아금문견 득수지 내가 스스로 배워서 어느 날 알고 싶네. 원의 열의 진실. 진실한 것을 얼른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7원절구 사행의 4,028 28자 개경기입니다.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제가 1세기 전에 이 세상을 다녀갔다. 여러분이 1세기 뒤에 따라온다. 여러분들이 또는 1세기 전에 이 세상을 다녀갔다. 우리 못 만납니다. 그래서 만남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김구 선생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윤봉길 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동시대 하늘 아래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이 소중합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윤봉길 사 이야기를 하자면 한두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분이 보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교과서를 저술했습니다. 우리 권갑파 부의사장님이 농협에서 30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시고 지금은 농협부서 도농협동연수원 원장 기관장입니다. 윤봉길 이사는 농민 독보를 저술했었어요. 근데 예산에서 학동토를 가르쳤어요. 근데 열강의 집중소에서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윤봉길 이사는 시인이었어요. 시를 많이 줬습니다. 홍보공원을 답청하며 그런 시가 있어요. 시 여러 편입니다. 장부줄과 생부나 한자로 된 시도 있고 많이 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윤봉길 이사 손녀가 윤호경 여사가 요 직전까지 독립기념관 관장을 했잖아요. 원래 독립기념관법에서 독립기념관은 관장은 독립운동가 후손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윤봉길 이사는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름이 거룩히 오래도록 우리 결의가 존속하는 한 우리 역사를 빛내주실 겁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권력 때 돈에 뭘 매달고 전전긍긍해야 하겠습니까? 이거 버려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편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이제 직접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시간을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국일보 창업주 장기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호가 백상입니다. 100백자 생각하장 백상 장기영입니다. 이분이 1915년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박 대통령보다 2살 많습니다. 박 대통령하고 윤동주 씨랑 동갑입니다. 1917년 정사생 병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영 사주는 최종 학력이 설린상업입니다. 설린상업. 석박사 아닙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못 써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55년에 한국일보를 창간했습니다. 창간할 때 신문적은 태양신문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56년에 한국일보를 제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1930년대에 창간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4대 일간지로 올려놓으신 분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얼마나 무궁한지 예를 들겠습니다. 1957년 우리나라 최초로 패션쇼를 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58년 한국 최초 미스코리아 성단대회를 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연극영화 예술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일보 연극영화 TV 예술상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백상예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말에 방송사에서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연극, 영화, TV에서 그 해에 두드러진 역할을 하신 분에게 포상을 합니다. 심지어 소품, 의상, 효과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에 상을 다 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 최초로 일간 스포츠 창간, 주간한국 창간,
주간여성 창간, 영문일간지 코리아타임스 창간, 자매지 서울경제 창간. 아이디어 폭발입니다. 경북 역전 마라톤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야구, 한국일보가 봉황대기 야구입니다. 조선일보 총룡기, 동아일보 황금사자기. 고등학교 야구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선린상고 출신이기도 하지만 선린상고가 야구의 명문 아닙니까? 그 야구 붐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발전의 토대를 놓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추신수며 유현진며 스타 플레이어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내는 초석을 놓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북 역전 마라톤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황현주 같은 마라토너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 야구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우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 선발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미인들을 세계 미인대에 내보내서 한국을 알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0년대 이미 패션쇼를 열어서 우리나라는 몸백, 삼배 바지, 잠뱅이 있을 때 원피스를 최초로 소개했습니다. 여기 여성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원피스가 최초로 소개된 것이 58년도 한국일보 패션쇼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때 그 옷을 입고 나왔던 모델이 영화배우 이빈아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조전위원회 열리면 항상 남측 대표로 나갑니다. 장기영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시임을 했던지 경제기획원장관 부총리 아닙니까? 아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추진하는 실무부처 장관으로 실무부처 강요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남북조전위원회 남측 대표로 나갔을 때 북측에서 한 화동이 어린 여학생이 꽃다발을 남쪽 대표한테 드립니다. 선물로 판매점에서. 그때 꽃다발 안기는 사람이 누구? 훗날 8억 8기를 격추시킨 마유미 김영입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운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장기영 사장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 동아, 경양과 더불어 4대 일간지로 판서구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일보만 일면에 시를 싣습니다. 일면에. 다른 나라에 일면에 시를 싣는 신문이 없어요. 프랑스의 르봉느지 같은 경우는 가끔 한면에 소설을 싣습니다. 그런 거 이해는 없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아침에 시를 싣고 봉지를 싣습니다. 근데 한국일보는 일찍이 일면 한복판에 시를 아침 시단해가지고 그리고 항상 편집국에 지시하기는 제목을 뽑아도 시처럼 뽑아라. 그래 당신이 또 자진해서 이를 우리나라 신문학을 언제부터 기산점으로 나와요? 1908년 소년지에 권수식을 썼던 육당 진암선의 해외에서 소년에게 따라서 1968년은 우리나라 신문학이 신체시 도입으로 한갑을 맞이하는 해.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자비를 들여서 남산 기슭에 시비를 세웁니다. 김수원의 산유와 산에는 꽃이 피네. 잘 아시잖아요. 남산 기슭, 남산 도서관에서 용산 도서관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사이에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산 그 길이 소월로입니다. 도로명이 소월로. 서울에 세종로, 울진로, 태계로, 충무로 사람 이름을 붙인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효. 소월로. 한국일보가 거기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 제목을 좀 시처럼 뽑아라. 시를 많이 사랑. 시심이. 이 시심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60년대 초입니다. 국방부에서 내는 국방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을 하고 나가는데 전두환 대통령으로 알아서 신문을 다 회수한 적이 있어요. 국방일보니까 전투, 군사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으로 회가 나갔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신문을 다 휴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일보가 그렇게 됐다. 아침에 출근해. 사장실에 앉았죠. 어이가 없죠.
경영실이었던 직원이 코가 연태자가 빠져가서 사장실에 들어. 사장은 알고 있는 집에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신문 받아본 분들의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으니까 앉아. 사원들 내있으니까 앉아. 술 냄새가 팍 나. 자네들 술 좋아하나? 예. 그래. 뒤에 뿔 달린 캐비넷, 그냥 철제 캐비넷만 해서 다이아 비밀번호 해가지고 맞춰야 열리는 캐비넷 청크다가 양쪽 종이먹과 씨바소리가 딱딱 끄내요. 4병 끄내서 1병씩 나눠줘. 그러니까 사원들 볼 때는 얘 술 먹고 있는데 들켰구나. 우리 사장이 다 연맥이느라고 그러는구나. 자네도 술 좋아하면은 내가 손님들한테 가서 귀한 선물, 양주가 귀한 때 해준다. 귀하던 시절. 자네들 술 좋아하면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술 좋아하니까 1병씩 다 마셔. 더 죽을 맛이지. 사원대식 고개를 쳐박고 있다가 안주머니는 흰 봉투를 그려. 뭐예요? 사직서. 저희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사에 끼친 눈을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사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택배 사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를 살아있던 사장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알아요? 장경 사장님? 사표 받았어.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늑장 가서 올려놓고 그래. 자네들이 한 행위를 본다면 내가 당장 사표를 수리해야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들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내 사표 수리할 용기가 없네. 그렇지? 안 되겠지? 탁자 위에는 사직서 쓴 거 있잖아요. 그걸 찢어서 쫙 찢어서 휴지통에 집어넣고 이번 일은 없었던 걸 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세요. 깨끗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깨끗이. 그러면 그 사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결초보은. 그죠? 거기서 야단쳐서 지청구에서 내보낸다고 한들 이미 잘못 나간 신분이 정상으로 복귀될 가능성 0%. 그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신문에 사진이 거꾸로 나갔으니까 산에 파다하게 퍼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회사가 왕창왕창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아드님인 장강재 사장이 망쳐놓은 거예요. 근데 망하는 사람은 깨쓰는 게 밤새도록 깨쓰는 게 저 망할 게 많죠. 왜 망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연중 무휴로 내는 신문. 일요일도 신문을 냈어요. 한국일보. 장강재 사장이 경영권을 받은 뒤에. 그 사람 45년생이에요. 서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저 소설 쓰다가 돌아가신 최인호 씨하고 동기동창이에요. 주부생활사 김영수 씨하고 서울고등학교 동기동창. 근데 장강재 씨는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일요판을 안 내잖아. 그럼 우리는 일요판을 내. 그럼 독자들이 우리 신문은 일요일까지도 나오는 신문이니까 더 구독을 많이 해주시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조간 석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신문이. 한국일보는 조간이었어요. 동아일보는 석간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조간이었고 경향신문은 석간이었습니다. 가판에 석간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문은 조간하고 석간을 내자. 그러면 우리가 1등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꺾고 1등을 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 맞습니다. 일요편까지 내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배달 소년들이 다 도망간다. 다른 신문 돌리면 일요일 하루라도 쉴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일보 돌리다니까 쉬는 날이 없어. 그걸 뭐라는 거야? 마케팅 하시는 분도 잘 알지. 배달 소년이야말로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고객 적점에 있는 사람. 고객하고 상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군대로 말하면 군대. 완전히 전초기제는 초병들이. 이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신문 배달 어때요? 배달사고 안 뽑고 나지. 도리어 신문 구독 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일보가 짜버려드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망하는 사람은 깨를 써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죽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때 이미 버스는 떠나간 거예요. 한국일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자매지 서울경제만 장씨가 경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내가 계속 딴 사람처럼 다 넘어가요. 한국일보라는 신문 자체가 존재감이 없잖아요. 지금 시집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사원들을 사랑으로 통 크게 아량으로 용서해줬던 그 사장이니까 그 CEO니까 그 조직을 건강하게 이끌어서 회사를 키울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핵심 뭐냐? 인문 경영, 인본주의 경영, 인간 경영을 했다는 얘기죠. 돈으로 경영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절친하게 지낸 친구 중에 육군 대장을 하고 나온 친구예요. 일군 사령관까지 했어요. 저 친해. 근데 거기까지 가니까 그 사람은 철학이 됩니다. 인간이 최첨단 병기. 어떤 화기도 무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무기도 인간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맞잖아요. 아무리 전투기를 줘봐요. 조종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 조리는 나무변에 모이랬잖아요. 회목에서 요리하는 말입니다. 회화 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서울 88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영동교 언저리 지나갈 때 중앙구리대 희화나무가 쭉 심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신도시 가면 신도시 조성할 때 희화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근데 희화나무를 몰라 사람들이. 근데 저기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 가시가 없네. 맞아요. 이 모양은 아카시아 나무처럼 보여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희화나무도 콩과 식물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도 콩과 식물. 잎사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맞네. 중국이니까. 북경 공항에서 대통령도라고 쭉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쭉 가는 길. 그 가로수가 희화나무입니다. 워싱턴 DC에는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희화나무입니다. 희화나무, 희목, 합자수, 공자목. 나무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에 가면 바르샤바에 있는 희화나무가 아주 큰 희화나무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했을 때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는 탄산가스를 많이 흡수하면서 산소를 배출해요. 만배죠. 그래서 학자가 있는 집에는 희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궁궐에 희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강원도 강릉 선교장에 가면 희화나무가 아주 해묵은 희화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덕궁, 서울 창덕교를 들어갈 때 세신교 건너기 전에 큰 희화나무가 옆으로 불어넣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뿌연 아카시아 꽃처럼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매달립니다. 그래도 그 나무가 그렇게 좋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 천원권, 한국은행 천원권 뒷면을 보시면 보산서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언저리에 보이는 나무가 도안돼서 그려지는 나무가 희화나무입니다. 그래서 희화나무 가지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희촌이라고 하는데 남 때리기 좋아하는 엄마, 남 때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암호를 가지고 때립니다. 아닙니다. 때리는 것도 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희화나무를 심어놓고 공부를 하면서 과거로 가는 선비가 희화나무 아래에서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먹느냐? 조청에다가 떡을 찍어서 먹습니다. 머리가 맑아져요.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 입시 때 괜히 학생들한테 엿을 세면 엿처럼 척척 들어붙으라고. 아니고 원래 조청에 떡을 찍어서 먹으면서 머리를 맑게 해주고 공부를 하면서부터 요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님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얘기였습니다. 여기 여성들이 계시니까 어머니 얘기를 2개만 더 하려고 해요. 제 친구의 어머니, 사회초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구현 출생입니다. 논산 대원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70년 6월 5일에 서울에 갔습니다. 동생들과 친척들이 전부 고향에 삽니다. 당연히 선대 어른들 삼소도 고향에 있습니다. 저만 객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사시던 분들, 내방 잘 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울역에서 서부역으로 넘어가는데 영천교랑 다르게 했습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 영천교에서 청춘에 올랐던 어머니는 노점상을 했습니다. 사각객자가 오고 노점상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70년대는 사각객자가 보내는 게 그래서 여름에는 시금치, 배추 이런 푸송기를 팔고 겨울에는 동태, 오징어 이런 해산물을 팝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청춘에 불러들여서 워낙 가난하니까 다른 노점상들은 면장갑을 끼고 동태를 다듬어서 손님들한테 드리는데 친구의 어머니는 면장갑 하나 삭히질 않습니다. 겨울에 손등이 터집니다. 제 친구가 울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친구가. 제 사회에서 사기 중이다 자기 어머니의 훌륭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들은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한테 엄마 다른 아줌마들은 저렇게 장갑에다 끼고 일하니까 손등이 안 터지는데 엄마는 손등이 터져서 이렇게 피가 내비치고 그러다 뻘겋잖아. 장갑 끼고 일하시면 안 돼요 엄마.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얘야. 엄마가 장사 나올 때 집에다가 너 밥 먹고 가라. 밥 해놓고 나왔지. 예. 밥 먹고 지금 공기라는. 그래도 너 학교로 그냥 가지 말고 엄마 장사하는데 오라고 그랬지. 예. 그래서 여기 노점에 들렸지. 왜 들렸는지 알아? 엄마가 밥 해주려고 그러셨죠? 그래 맞아. 엄마는 장사하면서 화덕에 새 밥을 줘서 아니면 도시락에다 점심을 싸주고 합니다. 요걸 먹이려고 엄마는 아들들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은 도시락 받아서 학교 가고 도시락 받아서 학교 가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손톱을 보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안티프라민하고 베로나만 바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받아서 하는 말이 아들아 그래 엄마 손등에 피가 내비쳐서 네가 안쓰러운가 보구나. 하지만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가 너를 데리고 어렵게 살으니까 큰아버지가 뭐라 그랬지? 엄마도 너 데리고 시집가라고 그랬잖아. 돈 많은 집으로 시집가라고 그랬지. 그리고 삼촌이 또 뭐라고 그랬어? 엄마들은 삼촌도 그랬잖아. 돈 많은 집으로 시집가서 고생 좀 덜 하고 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도 엄마는 시집갈 생각이 없어. 왜? 네가 있으니까. 너만 잘 자라면, 너만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엄마 손등에 피가 나. 엄마 손이 썩어 문드러지든 무엇이 대수야? 엄마는 너만 믿고 산다. 그런데 내가 벌써 철이 들었구나. 엄마 손등에 피나니까 챙겨주는 나이가 됐더니 너도 철이 들었지? 대견하구나. 고맙다. 이 도시락 가지고 가서 점심 딱딱 먹고 오늘도 공부 잘하고 오거라.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갔어. 고등학교는 학교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엄마는 또 학교 앞에서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 또 도시락 싸준 그 화덕에 밥 한 끼를 또 지어서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엄마는 내일 팔 물건을 도매상에 받아가려면 이런 걸로 심하게 노점 일찍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아들이 점심 까먹은 도시락, 빈 도시락하고 엄마가 새로 딴 도시락하고 바꿔.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올려. 배고프잖아. 그리고 엄마가 언제 너 저녁 지어줄지 모르잖아. 밥 먹고 공부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으니까 아들이 눈에서 불이 벌쩍 나더라고요. 제 친구 얘기입니다, 아들은. 그런데 그 학교가 내 이름을 안 됩니다. 서울시내에서 이류학교, 이류학교를 뭐라 똥통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눈에서 불이 번쩍 나니까 그런 엄마라는 공부는 안고는 못 배기더라. 1등을 해가지고 똥통학교에서 서울법대를 토보르더라. 1등을. 지금 변호사입니다. 판사하다가 오래전에 부장판사까지 하고 접고 나와서 변호사.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그 서울법대 1등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도 제가 잘 알아요. 학부모들을 불렀어. 엄마들, 학부모 오시라고 그러면 아버지들은 몇 안 온답니다. 엄마들이 대부분 오는데. 근데 엄마들이 오셨는데 교장선생님 다 우리 학교에서 서울법대 수석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영광입니다. 딱 하면서 그 집에 어려운 사정, 딱한 사정이에요. 엄마가 영리동 판잣집에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삽니다. 노점상을 합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도 이 결손 과정에서 엄마가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좋은 학교로 보냈습니다. 심성도 착합니다. 그러면서 교장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이 엄마가 쥐어다 주는 도시락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한 뒤에
학교에서 도서실에서 10시 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고 알아봤더니 집에 가면 공부할 환경이 안 돼서 10시 반까지 도서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서실 사서가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생 한 사람 때문에 10시 반까지 도서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한 겨울철에 조개탄을 끄고 퇴근하려고 하니까 화재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한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 10시 반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서관 사서가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때 교장이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서를 눈물이 끝날 정도로 야단쳤습니다. 제 심정 같아서는 기사대기라도 물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그런 생각으로 서서 당장 그만둬. 학생이 한 명 아니라 반 명이라도 학생이 공부하고 하겠다고 하면 그걸 도와주는 것이 사서의 입장이지. 당신 말에 당신 편을 위해서 학생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대가리에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도서관 사서도 학생 한 사람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런 영광을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각성하십시오. 혼자서는 모정상도 이렇게 아들을 잘 가르쳐내는데 여러분은 돈 있다고 뭐하고 가르쳤습니까? 계무임 다니셨죠. 그 어머니가 노점상에서 푸성기를 팔고 동태를 팔 때 여러분들은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돈 있다고 가정부 쓰셨죠. 가정부가 뭡니까?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밥 차려줍니까? 아닙니다. 대충 라면 같은 거 삶아주고 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노점상 어머니가 애기 그렇게 밥을 해서 점심, 저녁, 도시락 싸줄 때 가정부들 시켜서 밥을 해주면 그게 가정부가 키운 가정부의 아들이지 여러분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대가리장 돌직구를. 그러니까 또 학부모들이 자기 인생 서러워서 엉엉울울합니다.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고 울음바다가 되더라. 자, 무슨 얘기가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훌륭한 어머니가 계셔서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2개 한다고 해서 하나만 더. 충청북도 계산에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제가 51년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 50년생입니다. 다른 집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도 몰라. 6.25 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뭐냐? 안진뱅이야. 이 타이어 조각 있잖아. 폐타이어. 타이어 조각 엉덩이나 후추 천사줄로 묶어서 앉아서 뭉개만 이동하는 안진뱅이. 어떻게 살아? 사주가 없죠. 남해가 바틀멘트가 있어. 남해 어디 가서 모내기를 할 수가 있어. 품팔에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라니까 기가 막혀서 밥에다가 쥐약을 타가지고 동반 자살하고. 그런데 쥐약 탈 때는 이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가 집에 신부를 보냈어. 아들을. 신부를 보내놓고 났는데 그래서 운명이라는 병원 같아. 진짜 병원 같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번개 청중 집에서 소나기가 장대같이 쏟아져. 신부름 같은 아들이 안 들어오고 해가 쳐놓고 그래 아들은 인간집에서 자게 됐다. 안 오니까 자고 나오랬지. 그 사이에 어머니가 회심을 했어. 내가 죽이려니지. 내가 배나 마셔야지. 충분 나라 옆집에 어린이까지 죽이려고 했어. 밥, 쥐약말로는 밥을 퍼냈다. 그리고 자기 서러워서 한번 울어버렸어. 그리고 그 이튿날 비가 그치자 새벽에 아들이 왔다.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들한테 너 왜 못 왔느냐. 당연히 비 때문에 못 왔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병신이어서 너 하나 키우기가 버거운데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제 친구죠. 한 살 차니까 친구 뭐라냐. 엄마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충청도 버전 언니죠. 언니 걱정하지 마. 제가 있으니까. 근데 워낙 착하니까 학교에서 급사로 써요. 급사. 아시죠? 학교 좀 땡땡, 좀 땡땡, 시작 좀 땡땡땡, 사원으로 시켜서 선생님들 잔치 불어나고 선생님들 내는 이제 시험지 이게 등사. 그리고 초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통신 강기록을 가지고 중등 자격 합격, 고등 자격 합격, 대학 입학 합격, 검정고시 그렇게 하다가 18살이 되던 해 우편배달부 시험을 줬어요. 집 배우면 우편 나갈 줄 모르고 편집해달라고. 그러다가 지방 행정직으로 전과 시험을 쳐서 충청북도에서 청원군 부군수, 계산군 부군수라고 문화관광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청주에서 아들 딸 잘 가르쳐서 결혼시키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 제사로 돌아가서
산꼭대기에다 집을 합니다. 집.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성이 지시해. 지고 있잖아. 다음에 군수 출마해. 밀어줄게. 도의원 출마해. 밀어줄게. 간단하지. 안 합니다.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도에서 국장까지 했으면 크게 성공한 거지 뭘 더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무탈하게 아이들도 다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으니까 저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청주 살다가 고향에 와서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또 동네 주민들이 그러면 이 순탄한 데다가 지금 집을 짓지 왜 이 꼭대기에다 집을 져서 비 오면 차 미끄러지고 눈 오면 차 미끄러지고 우러나면 힘들잖아. 딱 한마디 딱 받아친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꼭대기에다 집 짓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옆에 어머니 산수가 있잖아요. 안진병이로 한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한 어머니 있어서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머니 산수 곁에서 살다가 죽으려고 일부러 거기다 집을 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한 마을에 훌륭한 사람이 하나 나오면 그 동네 아이들 말씨가 달라진다. 한 고을에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그 동네 아이들 행동이 달라진다고 해요. 제가 아까 축전도 기회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봉길이사고요. 예산 덕사라고 멀지 않아요. 예산 가면은 윤봉길이사, 충이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함부로 춤추고 무슨 화투 추고 이런 거 못합니다. 윤봉길이사 사당만 가면 누구든지 아무리 천하의 불쌍함이라 하더라도 경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입니다. 우리 저 백범 김구 선생 보면 경건해지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사람은 다른 동물과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다른 동물은 제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더 확 뒤집어 놓고 얘기합시다. 산 부모도 제사를 공경보다는 주제에 돌아가신 부모 상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한들 돌아가신 조상이 와서 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만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만이라도 생각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또 제삿날이라야만 모처럼 이어져 살던 동기가 있는 것도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것이 인간사회의 도리요 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문학이 퇴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에는 길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또 책을 읽고 감화됐다는 사람 많지만 책 읽고 신세를 얻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요. 정주영 회장의 시련을 있고 실패는 없다 책을 제가 3번을 읽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강원도 통천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올 때 주는 이광수의 소설을 읽다가 나왔다는 대목이 거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팔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책 읽어서 망했다 그런 얘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책 읽는데 너무 등한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까운 현실 속에 오늘 벌 벌리는 건 참 천하비자 아는 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이 그러므로 더더욱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한수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